아버님, 요양원에 가주세요. 큰아들이 내게 했던 이 한마디가 내 삶을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75년을 살아오면서 이렇게 가슴이 먹먹했던 적이 있었을까요? 평생 자식 키우며 살았던 내가 이제는 자식에게 의지해야 하는 존재가 되었다는 사실이 너무도 아팠습니다. 그렇다고 요양원에서 내 인생의 마지막을 보낼 수는 없었습니다. 자녀들과 함께 살아보려고 했지만 서로가 불편해졌고 간병인을 고용하는 것도 실패했습니다. 그러다 우연히 새로운 노후의 길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요양원도 간병인도 필요 없는 매달 30만 원으로 행복하게 살아가는 방법. 지금부터 그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저는 3년 전 아내를 떠나보내고 홀로 남겨졌습니다. 처음에는 괜찮을 줄 알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혼자 사는 것이 힘들어졌습니다. 자녀들은 걱정하며 요양원을 권했지만 저는 거부했습니다. 그렇다고 자녀들과 함께 사는 것도 간병인을 고용하는 것도 정답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아파트 경로당에서 웃고 있는 어르신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어떻게 저렇게 행복할까? 저는 그곳에 들어가게 되었고 새로운 노후의 가능성을 발견했습니다. 우리는 서로의 재능을 나누며 돕고 살기로 했습니다. 전직 한의사는 건강을 관리하고 요리사는 식사를 준비하고 저는 공무원 경험을 살려 행정 업무를 맡았습니다. 우리는 매달 30만 원을 모아 함께 살아가는 공동체를 만들었고 그 결과 요양원보다 더 자유롭고 행복한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보세요. 여러분도 노후를 요양원 없이 더 행복하게 살아갈 방법을 찾을 수 있습니다. 나는 3년 전 40년을 함께한 아내를 갑작스럽게 떠나보냈다. 그날은 평범한 아침이었다. 아내는 매일처럼 아침 식사를 준비하고 있었고 따뜻한 된장국 냄새가 부엌에서 퍼져나왔다. 그런데 갑자기 쨍그랑 하는 소리와 함께 그릇이 바닥에 떨어지는 소리가 들렸다. 놀라서 부엌으로 달려갔을 때 아내는 바닥에 쓰러져 있었다. 흔들어 깨워도 목소리를 높여 불러도 반응이 없었다. 급히 구급차를 불렀고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결국 아내는 다시는 눈을 뜨지 못했다. 뇌출혈이었다. 너무나도 갑작스러운 이별이었다. 아내가 떠난 후 내 일상은 완전히 바뀌었다. 처음에는 아내의 부재가 이렇게까지 클 줄 몰랐다. 하지만 아침에 눈을 뜨면 늘 내 곁에서 함께 숨 쉬던 사람이 사라졌다는 사실이 점점 실감났다. 밥을 먹을 때도, TV를 볼 때도, 집안일을 할 때도 아내가 곁에 있는 것처럼 착각하며 뒤를 돌아보곤 했다. 하지만 거기엔 아무도 없었다. 설거지를 하다가도, 양말을 개다가도 무심코 이거 어때? 하고 말을 걸려다가 허공에서 멈춰버리는 순간이 너무 많았다. 그렇게 아내의 빈자리는 크고도 깊었다. 무엇보다도 혼자 살아간다는 것이 너무나 어려웠다. 아내가 있을 때는 당연했던 일들이 이제는 나 혼자 감당해야 할 일이 되어버렸다. 요리를 해본 적이 없던 나는 라면 하나 끓이는 것조차 서툴렀다. 국을 끓이면 짜거나 싱거웠고 반찬을 만들면 탈 때가 많았다. 장을 보러 가는 일도 힘들었다. 무거운 쌀자루를 들고 계단을 오르내리는 일이 이렇게까지 어려울 줄이야. 병원에 가는 것도 부담스러웠다. 아내가 있을 때는 함께 손을 잡고 가곤 했는데 이제는 혼자서 긴 병원 복도를 걸어야 했다. 처방전을 받고 약을 타러 가는 길도 고독하고 힘들었다. 그런 내 모습을 보며 자녀들은 걱정하기 시작했다. 큰아들과 작은딸은 번갈아 가며 집으로 찾아와 내 상태를 살폈다. 그리고 어느 날 큰아들이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다. 아버님, 저희 너무 힘듭니다. 더 이상 아버님을 집에서 모실 수 없습니다. 요양원에 가주세요. 그 말이 내 가슴을 찢어 놓았다. 75년을 살아오면서 이렇게 먹먹한 기분이 든 적이 있었을까? 그날은 유난히도 따뜻한 봄날이었다. 베란다의 작은 화분에서는 아내가 정성스럽게 키우던 제비꽃이 활짝 피어 있었다. 하늘은 그렇게나 푸르렀고 햇살은 따뜻하게 내리쬐었다. 그러나 그 평화로운 순간은 단 한마디의 말로 무너져 내렸다. 요양원. 그 단어는 내게 인생의 막바지를 알리는 신호와도 같았다. 평생을 자식들을 키우며 살아왔던 내가 이제는 그 자식들에게 의지해야 하는 신세가 되었다는 사실이 가슴을 후벼 팠다. 하지만 아들의 말이 틀린 것은 아니었다.
지난달에는 화장실에서 넘어질 뻔했고 약을 제때 먹는 것도 점점 어려워졌다. 내가 혼자 살기에는 위험한 순간이 늘어나고 있었다. 그러나 요양원은 내게 창살 없는 감옥처럼 느껴졌다. 정해진 시간에 일어나고 정해진 시간에 밥을 먹고 정해진 시간에 잠들어야 하는 곳. 내 의지대로 살아갈 수 없는 곳. 그런 곳에서 나의 마지막을 보내야 한다는 생각이 두려웠다. 그날 이후로 나는 밤마다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다. 정말 요양원에 가야만 하나? 내 인생은 이렇게 끝나는 걸까? 다른 방법은 없는 걸까? 하지만 아무리 고민해도 명확한 해답이 떠오르지 않았다. 아들은 매일같이 요양원 정보를 찾아 보여주었다. 시설이 좋고 친절한 간호사가 있는 곳을 골랐다며 안심시키려 했다. 하지만 그의 말은 한쪽 귀로 들어와 다른 쪽 귀로 빠져나갔다. 내 머릿속은 온통 다른 생각뿐이었다. 무엇보다도 비용이 큰 문제였다. 아들이 추천한 요양원은 한 달에 350만 원이었다. 내 연금으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금액이었다. 아들이 부담하겠다고 했지만 그것도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았다. 평생 자식 뒷바라지를 하며 살았는데 이제는 내가 자식에게 손을 벌려야 한다니 그 사실이 나를 더욱 초라하게 만들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다. 베란다에서 화분에 물을 주다가 문득 아래를 내려다보았다. 아파트 경로당에서 웃음소리가 들려왔다. 밝은 햇살 아래에서 윷놀이를 하고 있는 어르신들의 모습이 보였다. 그들의 웃음소리가 봄바람을 타고 올라왔다. 나는 멍하니 그 장면을 바라보았다. 그리고 문득 깨달았다. 왜 나는 다른 선택지를 생각해 보지 않았을까? 요양원도 간병인도 아닌 우리만의 새로운 방법이 있지 않을까? 그날부터 나는 새로운 희망을 품기 시작했다. 아버님, 요양원에 가주세요. 큰아들이 내게 했던 한마디. 평생 자식 키우며 살다가 자식에게 의지해야 하는 존재가 돼 너무 아팠다. 요양원은 마지막을 보내기엔 무섭고 자녀들과 함께 사는 것도 어색했다. 우연히 새로운 노후의 길을 발견했다. 어르신들과 함께 모여 매달 30만 원씩 내며 행복하게 살기로 했다. 건강을 관리하는 전직 한의사, 요리하는 요리사, 행정 업무를 맡은 나. 함께 모아 행복한 공동체를 만들었고 더 행복한 삶을 살게 됐다. 노후를 요양원 없이 더 행복하게 살 수 있다. 요양원에서의 생활이 내 삶의 마지막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기 시작한 것은 우연한 계기 때문이었다. 그날도 여느 때처럼 아파트 베란다에 서서 화분에 물을 주고 있었다. 한동안 돌보지 못했던 작은 제비꽃이 다시 피어나고 있었다. 아내가 살아있을 때 늘 정성 들여 가꾸던 꽃이었다. 그 순간 아래에서 들려오는 소리가 나를 멈추게 했다. 아파트 단지 내 경로당에서 환한 웃음소리가 들려왔다. 밝은 햇살 아래에서 몇몇 어르신들이 윷놀이를 하고 있었다. 주름진 얼굴 가득 웃음을 머금은 채 마치 어린아이처럼 신나게 놀이를 즐기고 있었다. 승부에 연연하기보다 함께하는 순간을 즐기는 듯 보였다. 저들은 어떻게 저렇게 웃을 수 있을까? 나와 같은 고민을 하던 사람들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 나도 저들처럼 다시 웃을 수 있을까? 나는 그날 처음으로 깨달았다. 요양원이나 간병인 외에도 다른 방법이 있을지도 모른다는 사실을. 어쩌면 노후의 삶은 시설이나 비용이 아닌 함께하는 사람들의 관계 속에서 행복을 찾을 수 있는 것인지도 몰랐다. 그날 이후 나는 일부러 아파트 단지를 걸었다. 경로당 앞을 서성이며 안을 기웃거렸다. 처음에는 선뜻 들어갈 용기가 나지 않았다. 낯선 사람들과 어울리는 것이 어색하기도 했고 내가 과연 저들처럼 어울릴 수 있을까 하는 의문도 들었다. 하지만 혼자 있는 시간이 점점 더 두려워졌다. 아무도 없는 집에서 홀로 텔레비전을 보는 것은 더 이상 위로가 되지 않았다. 며칠 후 나는 용기를 내어 경로당 문을 두드렸다. 문을 열고 들어서자 낯선 얼굴들이 나를 맞았다. 처음에는 어색하고 불편했다. 그러나 어르신들은 따뜻한 미소로 나를 맞이했다. 새로 오셨나요? 어서 와요. 같이 윷놀이 하실래요? 한 어르신이 손짓하며 나를 초대했다. 나는 쭈뼛거리며 그들 옆에 앉았다. 윷놀이가 끝나고 나서는 다 같이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누었다. 그곳에서 만난 김 할아버지는 전직 한의사였다.
그는 매일 아침 어르신들의 혈압을 재고 건강 상담을 해주고 있었다. 이 할머니는 40년 경력의 요리사로 경로당에서 점심을 만들어주고 있었다. 서로가 가진 능력을 나누며 살아가고 있었다. 나는 처음으로 이곳이 단순한 놀이 공간이 아니라 함께 살아가는 공동체라는 것을 깨달았다. 그들과 이야기를 나누면서 나는 놀라운 사실을 알게 되었다. 나처럼 요양원에 가지 않으려고 방법을 찾던 사람들이 많았다는 것이다. 대부분이 자녀들에게 부담을 주고 싶지 않아 고민하다가 결국 이곳에 모여들었다. 그리고 자연스럽게 서로를 돕고 의지하는 생활을 시작하게 되었다는 것이었다. 나는 문득 생각했다. 이들과 함께하면 나도 요양원에 가지 않고도 행복한 노후를 보낼 수 있지 않을까. 나만의 역할을 찾아 이 공동체의 일부가 될 수 있지 않을까. 내가 가진 것은 무엇일까? 35년간 공무원으로 일하며 익힌 행정 업무 지식이었다. 서류 작성이나 민원 상담 같은 일들을 나는 능숙하게 할 수 있었다. 경로당의 어르신들도 복지 서비스 신청이나 행정 서류 작성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나는 그들을 도와줄 수 있었다. 그날 이후 나는 경로당에 자주 나가게 되었다. 단순히 시간을 보내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참여하기 시작했다. 김 할아버지가 건강 상담을 하면 나는 옆에서 복지 지원 신청을 도왔다. 어떤 어르신이 전기세 감면 신청을 하고 싶어 하면 나는 서류를 정리해 주는 일을 맡았다. 그런 일이 쌓이다 보니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나를 필요로 했다. 그러면서 나는 점점 외로움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 매일 아침이 기다려졌다. 오늘은 또 어떤 일이 있을까? 어떤 사람이 나를 필요로 할까? 내가 돕는 것 같지만 사실은 내가 더 큰 도움을 받고 있었다. 함께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삶의 의미가 생겼다. 그러던 어느 날 우리끼리 이런 이야기를 나누었다. 우리 그냥 같이 살아볼 수는 없을까? 요양원도 간병인도 필요 없이 우리가 서로 돕고 의지하며 살 수는 없을까? 이제는 더 이상 남들이 정해놓은 길을 따르지 않기로 했다. 요양원이 아니라 우리만의 새로운 삶의 방식을 만들기로 했다. 우리가 가진 능력을 나누고 서로를 보호하며 살아가는 실버 품앗이라는 개념을 만들어 보기로 했다. 이 방식이 성공할 수 있을까? 처음에는 반신반의했다. 하지만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있었다. 요양원보다 간병인보다 가족과 함께 사는 것보다 이 방식이 더 행복할 것이라는 믿음이었다. 우리는 하나씩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다. 매달 일정 금액을 공동 기금으로 내어 생활비를 해결하고 각자의 역할을 정하기로 했다. 전직 한의사는 건강 체크를 맡고 요리사는 식사를 준비하고 나는 행정 업무를 돕기로 했다. 전직 전기기술자는 경로당과 각자의 집을 돌아다니며 전기 수리를 맡았다. 이 새로운 방식이 정말 가능할까? 우리 스스로도 확신할 수 없었다. 하지만 요양원에서 하루도 버티지 못하고 도망치듯 나온 내게 이 선택은 마지막 희망과도 같았다. 그날 밤 나는 오랜만에 기대감을 품고 잠에 들었다. 다음 날 아침 거울을 보며 다짐했다. 이제 더 이상 남들이 만들어 놓은 방식에 얽매이지 않기로. 내 노후는 내가 선택하기로. 그렇게 나의 새로운 삶이 시작되었다. 새로운 방식의 노후 생활을 꿈꾸면서도 우리는 많은 고민을 했다. 우리가 정말 요양원 없이 살아갈 수 있을까? 간병인의 도움 없이 서로 의지하며 버틸 수 있을까? 하지만 요양원의 경직된 생활이나 간병인과의 불편한 관계보다 우리끼리 만들어가는 공동체가 훨씬 나을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다. 그래서 우리는 작은 실험을 시작하기로 했다. 가장 먼저 해결해야 할 것은 경제적인 문제였다. 요양원은 한 달에 300만 원, 간병인을 고용하면 350만 원이 필요했지만 우리는 그보다 훨씬 적은 금액으로도 충분히 살아갈 수 있을 것 같았다. 경로당에서 함께 지내면서 필요한 돈을 줄이고 생활비를 효율적으로 사용할 방법을 고민했다. 우리는 각자의 연금에서 매달 30만 원씩 공동 기금을 모으기로 했다. 그 돈으로 공동 식사, 필수 물품 구입, 관리비 등을 해결하면 요양원보다 훨씬 경제적인 생활이 가능했다. 이렇게 돈을 모으고 나니 자연스럽게 각자의 역할도 정해졌다. 전직 한의사였던 김 할아버지는 우리들의 건강을 체크하고 혈압과 혈당을 관리해 주었다.
간단한 건강 상담은 물론이고 운동 습관도 잡아주었다. 요리사였던 이 할머니는 매일 점심을 책임졌다. 그녀가 만든 집밥은 우리가 밖에서 사 먹는 음식보다 훨씬 건강하고 맛있었다. 전직 전기 기술자였던 박 할아버지는 경로당과 각자의 집을 돌아다니며 전기 설비를 점검하고 고쳐주었다. 나는 35년간 공무원으로 일했던 경험을 살려 행정적인 지원을 맡았다. 복지 서비스 신청을 돕고 필요한 서류를 작성해주는 일을 맡았다. 처음에는 과연 이 방식이 지속될 수 있을까 하는 걱정도 있었다. 하지만 며칠이 지나자 점점 자연스럽게 공동체 생활이 자리 잡기 시작했다. 아침이 되면 우리는 경로당에 모여 간단한 체조를 하며 하루를 시작했다. 김 할아버지가 스트레칭을 지도하며 자, 숨을 깊이 들이마시고 천천히 내쉬고 라고 외칠 때마다 우리는 따라하며 몸을 풀었다. 그런 뒤에는 따뜻한 차를 마시며 서로의 안부를 확인했다. 어젯밤에 잘 주무셨나요? 허리는 좀 괜찮으세요? 이렇게 서로를 챙기는 것이 자연스러워졌다. 점심시간이 되면 이 할머니가 준비한 식사가 경로당의 식탁 위에 차려졌다. 매일같이 다른 반찬이 올라왔고 영양을 고려한 식단 덕분에 우리는 건강도 챙길 수 있었다. 박 할아버지는 우리가 먹고 난 후 전기밥솥이나 조리기구를 점검하며 이제 이런 건 내가 책임질 테니 안심하고 사용하세요. 라고 말했다. 그리고 나는 각자의 연금 상황을 정리하며 복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신청을 도왔다. 가장 큰 변화는 외로움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는 것이었다. 혼자 살 때는 집안이 너무 조용했다. TV를 켜두어도 창문을 열어도 허전함이 가시지 않았다. 하지만 이제는 매일 아침 경로당에서 반가운 얼굴들을 만날 수 있었다. 한동안 말수가 줄어들고 우울했던 우리들은 점점 밝아졌고 웃음도 많아졌다. 우리는 점점 더 공동체에 익숙해졌다. 서로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자연스럽게 알게 되었다. 김 할아버지는 내가 혈압약을 깜빡하는 걸 보고 매일 아침 내 손에 약을 쥐어 주었다. 이 할머니는 몸이 불편한 어르신들에게 간단한 죽을 만들어 주었고 박 할아버지는 전기세를 아끼는 방법을 알려주었다. 그러면서 경로당에는 더 많은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우리 몇 명만 모여 있었지만 소문이 퍼지면서 더 많은 어르신들이 관심을 보였다. 그리고 그들도 우리 방식에 동참하기 시작했다. 정 할머니는 오랫동안 재봉이를 해왔기 때문에 옷수선과 이불수선을 맡아주었다. 최 할아버지는 한의사였던 경험을 살려 간단한 침술 치료를 해주었다.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참여하면서 공동체의 힘은 더욱 강해졌다. 우리는 단순히 서로 돕는 관계를 넘어 진짜 가족 같은 관계가 되었다. 하루 일과가 끝나고 집에 돌아갈 때면 내일 또 봐요 라는 인사가 당연해졌다. 아침마다 어제 잘 주무셨어요? 라고 묻는 것이 일상이 되었다. 요양원에서는 누군가 나를 돌봐주겠지만 그 돌봄은 형식적일 뿐이었다. 그러나 여기서는 진심이 담긴 관심과 돌봄을 받을 수 있었다.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실버 품앗이의 가치를 깨닫기 시작했다. 자녀들도 처음에는 걱정했지만 우리의 밝은 모습을 보며 안심했다. 이제는 더 이상 요양원 이야기를 꺼내지 않았다. 오히려 우리가 어떻게 생활하는지 배우고 싶어 했다. 심지어 다른 지역에서도 우리 같은 공동체를 만들고 싶다는 문의가 들어오기 시작했다. 이렇게 실버 품앗이는 단순한 노후 생활 방식이 아니라 하나의 새로운 모델이 되어 가고 있었다. 우리가 시작한 작은 변화가 점점 더 많은 사람들에게 퍼져나가고 있었다. 우리는 깨달았다. 행복한 노후란 반드시 많은 돈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서로를 배려하는 마음, 함께 나누는 식사, 매일 아침 건네는 따뜻한 인사만으로도 충분히 만족스러운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을. 이제 우리는 더 이상 요양원에 가야 한다는 생각을 하지 않는다. 간병인의 도움을 받지 않아도 괜찮다. 우리는 서로를 의지하며 살아가기로 했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가 찾던 진정한 행복한 노후의 모습이었다. 실버 품앗이가 시작된 지 어느덧 6개월이 지났다. 처음에는 작은 실험처럼 시작했던 우리의 공동체는 이제 하나의 새로운 생활 방식이 되어 있었다. 매일 아침이 되면 경로당에는 활기찬 목소리가 가득 찼다. 오늘은 어떻게 지내셨어요? 라는 인사가 자연스럽게 오가고
서로의 건강을 걱정해주는 따뜻한 관심이 일상이 되었다. 이곳은 단순한 모임 장소가 아니라 우리가 서로를 보살피고 의지하며 살아가는 또 다른 가족이 되어 있었다. 우리는 서로에게 점점 더 없어서는 안 될 존재가 되어 가고 있었다. 김 할아버지는 매일 아침 혈압계를 들고 돌아다니며 우리 모두의 건강을 체크해 주었고 약 복용 시간을 잊지 않도록 챙겨 주었다. 이 할머니는 정성스럽게 식사를 준비하며 균형 잡힌 영양식을 제공해 주었다. 덕분에 우리는 건강을 유지할 수 있었다. 박 할아버지는 경로당뿐만 아니라 우리 각자의 집을 돌아다니며 전기와 수도를 점검해 주었고 작은 고장도 즉시 고쳐 주었다. 한 번은 겨울철 난방비가 부담된다는 이야기가 나오자 그는 효율적으로 난방을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었고 심지어 단열재까지 직접 설치해 주었다. 나는 행정 업무를 담당하며 복지 혜택을 신청해 주었고 새로운 지원 프로그램이 있으면 가장 먼저 찾아보고 우리 공동체에 맞는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왔다. 이렇게 서로가 가진 재능을 나누면서 우리는 점점 더 단단한 공동체가 되었다. 이 방식은 단순한 경제적 해결책을 넘어 서로를 진심으로 아끼고 배려하는 삶의 방식이었다. 실버푸마 씨가 점점 자리를 잡아가면서 우리에게는 또 다른 변화가 찾아왔다. 자녀들과 손주들이 우리를 대하는 태도가 달라진 것이었다. 처음에는 자녀들이 우리가 요양원에 가지 않는 것을 걱정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우리의 모습이 변화하는 것을 보고 안심하기 시작했다. 우리를 돌봐야 한다는 부담감에서 벗어난 자녀들은 이제 우리와의 관계를 더욱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게 되었다. 특히 손주들은 경로당을 자주 찾기 시작했다. 토요일이 되면 손주들이 경로당에 모여들었다. 우리는 아이들에게 옛날 이야기를 들려주었고 아이들은 우리에게 스마트폰 사용법을 가르쳐 주었다. 손주들은 우리의 이야기에 흥미를 보였고 우리는 그들의 관심과 사랑 속에서 젊은 시절의 활력을 되찾을 수 있었다. 어느 날 손주 중 한 명이 할아버지에게 말했다. 할아버지, 친구들이 요양원에 계신 할머니, 할아버지를 보면서 걱정하던데 우리 할아버지는 너무 즐겁게 사시는 것 같아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우리의 선택이 틀리지 않았음을 확신할 수 있었다. 우리는 자녀들에게 짐이 되는 존재가 아니라 우리 스스로의 삶을 주도적으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었다. 문제보다 중요한 것은 관계였다. 실버푸마 씨는 경제적으로도 큰 도움이 되었다. 매달 30만 원씩 내는 공동 기금으로도 생활이 충분히 가능했다. 요양원의 300만 원, 간병인의 350만 원에 비하면 정말 합리적인 금액이었다. 하지만 돈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서로를 진심으로 아끼고 돌보는 관계였다. 자녀들이 경제적인 부담 없이 자신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는 것. 그리고 우리가 우리 스스로의 방식대로 존엄한 노후를 살아가는 것. 그것이야말로 우리가 찾은 가장 큰 가치였다. 우리는 점점 더 서로를 배려하며 살아가는 법을 익혀나갔다. 서로의 생활 방식을 존중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도 깨달았다. 어떤 이는 아침형 인간이었고 어떤 이는 밤 늦게까지 활동하는 것을 좋아했다. 우리는 서로의 차이를 인정하고 존중하면서 각자 편안한 방식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배려했다. 또한 갈등이 생겼을 때에는 감정적으로 대응하기보다는 대화를 통해 문제를 해결했다. 작은 의견 차이도 쌓이면 큰 갈등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열린 대화를 유지하며 서로의 입장을 이해하려고 노력했다. 우리의 이야기가 점점 입소문을 타면서 다른 지역에서도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다. 일부 아파트 단지에서는 우리처럼 새로운 형태의 실버 공동체를 만들어 보고 싶다는 이야기가 나왔다. 심지어 구청에서도 이 모델을 노인복지 정책으로 확대할 가능성을 검토하기 시작했다. 이러한 변화는 우리에게 큰 의미가 있었다. 우리는 단순히 한 개인의 삶을 변화시킨 것이 아니라 노후 생활에 대한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하고 있었다. 더 이상 노후의 행복은 요양원에서만 찾을 수 있는 것이 아니었다. 간병인에게 의존하지 않아도 충분히 존엄한 삶을 살 수 있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서로를 향한 배려와 따뜻한 관계였다. 그리고 그것은 누구나 만들 수 있는 것이었다. 어느 날 아침 나는 거울을 보며 문득 생각했다. 행복이란 게 참 이런 거구나. 특별한 것이 필요하지 않았다.
아침마다 나누는 따뜻한 인사 한마디, 함께하는 식사, 서로를 걱정하는 마음 하나면 충분했다. 요양원이나 간병이니 해결할 수 없는 것들이 있었다. 그것은 바로 마음을 나누는 것이었다. 서로를 이해하고 배려하는 것, 함께 나이 들어간다는 위안, 그리고 공동체 속에서 얻는 안정감이야말로 진정한 행복의 열쇠였다. 이제 나는 나이 드는 것이 더 이상 두렵지 않았다. 외로움을 걱정하지도 않았다. 내 곁에는 소중한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나는 이 행복을 더 많은 사람들과 나누고 싶었다. 우리의 작은 실험이 더 많은 어르신들에게 새로운 희망이 되기를 바라며, 이 영상이 여러분께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응원이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다음에는 더 따뜻한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의 하루하루가 행복으로 가득하기 바랍니다. 다음 영상에서 다시 만나요.